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이자 평범치 않은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온 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감동으로 들릴 수도 있고 제가 못된 사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의견으로 갈릴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다면 저의 사연을 꼭 들어주세요. 슬프면서도 굉장한 반전이 깃들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 저를 키우셨어요. 생물학적 친부와 열렬하게 사랑해서 저를 가졌지만 책임지는 게 싫어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잘 키워줬느냐고 물으시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겠네요. 엄마는 술집 주방에서 일했는데 일이 끝나면 도박을 하시고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는 동네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키웠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6살 정도가 되었을 때는 거의 혼자 알아서 지냈습니다. 길거리에서 장난감이나 먹을 걸 사달라고 조르는 또래 애들을 보면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엄마한테 딱 한 번 어리광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날은 먼지나게 맞고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전 혼자 살아남는 법을 일찍 터득해서 중학교 때부터는 혼자 돈도 벌고 학교도 다녔습니다. 어린애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찾아보면 어디에나 길이 열려 있더라고요. 우유, 신문 배달, 분식집 알바 등 학교에 있는 시간과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돈을 벌러 다녔답니다. 제가 아직도 억울해서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 힘들게 모은 돈을 한 학기 등록금을 내려고 했던 날입니다. 서랍 맨 밑에 틈 사이에 모아둔 돈을 꺼내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답니다. 누군가 제 등록금을 훔쳐간 거죠. 저는 분노하며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제가 알바해서 모은 돈을 훔쳐갔느냐고 말이죠. 엄마, 내 돈 가져갔지. 그거 학교에 낼 등록금이야. 가져갈 돈이 없어서 딸내미 학비를 훔쳐가? 그 돈 빨리 내놔. 얼른 달란 말이야. 이년이 지랄을 허네. 야, 그깟 푼돈 좀 가져다 썼다고 이 난리냐? 그 돈은 벌써 화투치다가 다 날렸다. 아무것도 남은 거 없으니까 집에 나가라. 내가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렸다고?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나 학교 어떡하라고? 학교? 참나. 네가 뭔 위인이 되겠다고 학교를 다니려고 허냐? 그냥 때려치우면 그만이지. 너 돈 버는 재주 있던데 그냥 자퇴하고 돈이나 벌러 다녀라. 아, 말 나온 김에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건 어때? 여기 술 따르는 언니들 보이지? 너도 화장 좀 하면 그럴싸할 것 같네. 그 말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술 냉장고를 열고 술병을 바닥에 하나씩 깨뜨리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제 따귀를 날렸고 술집 사장이 나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린 게 싸가지가 없다며 온갖 욕설을 들었죠. 그 자리가 엄마와의 마지막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게 사장의 배를 발로 차고 엄마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요년이 애미를 밀쳐 힘들게 키워놨더니 감히 나한테 손을 대? 힘들게 키웠다고? 이봐요 아줌마. 당신은 오래전에 날 버렸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끔찍한 지옥이었단 말이야. 이년아 어디가? 가기 전에 네가 깬 술병 물어내. 안 그러면 내 월급에서 깎인단 말이야. 이 몹쓸려나! 저는 이를 꽝 깨물고 술집에서 나왔고 집으로 가서 바로 대충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곤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햄버거 가게와 주유소까지 알바를 구했고 잠은 공중 화장실 안에서 자면서 생활했어요. 방값이 모일 때까지는 이렇게 지낼 생각이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가 무단결석을 오랫동안 해서 퇴학 처리가 되었답니다. 몇 달 뒤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신세를 면하고 지하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청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지만 편하게 누울 침대가 있어 거기서 잠만 자고 알바를 전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조금 흘러 제가 18살이 되었을 땐 핸드폰 조립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주간 2주, 야간 2주를 교대하며 일했는데 수당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오래도록 일하기로 했죠. 그리고 못다한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검정고시를 치렀고 중고등 졸업장을 따냈습니다.
물론 대학에 가는 건 불가능해서 상상만 하고 마음을 접었네요. 죽기 살기로 버티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장에 저와 같은 나이의 남자애가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무슨 사정이냐고 물었더니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더군요. 대화를 몇 번 나누어 봤는데 정신도 멀쩡하고 똑똑한 친구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자기는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싫어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날 서울대 법대에 보내겠다고 24시간을 괴롭혀. 집이 부자여서 좋긴 하지만 평생 시달리면서 사느니 마음 편하게 혼자 고생하는 게 낫다고. 민철아, 난 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너랑은 완전히 반대거든. 우리 엄마는 공부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는 사람이야. 차라리 너희 부모님처럼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듣고 보니 우린 다르면서도 닮아있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부모와 인연을 끊는 거잖아. 성경아, 우린 친구 말고 애인해보면 어떨까? 난 네가 말도 잘 통하고 좋은데. 뭐? 나 뜨겁게 그게 무슨 소리야. 됐거든? 내 인생에 남자 같은 건 없어. 돈 모아서 부자 되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눈을 돌리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민철이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사귀자고 고백을 하면 받아줄 생각이었죠. 다행히 민철이가 다시 고백을 해줘서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풋풋한 첫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제 자취방에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신혼부부처럼 매일 같이 잠들고 아침에는 같이 눈을 떴죠. 그리고 한창 젊은 나이라 그런지 매일 밤이 폭풍적인 사랑이 휘리릭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 몸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조심했는데 어쩌다 임신이 되었는지 불가사의였습니다. 그래도 한 생명이 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기쁜 마음이었어요. 이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말이죠.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임신했어. 벌써 6주래.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 현아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장난치는 거지? 장난이라니. 누가 이런 거로 장난을 쳐. 나 진짜 임신이야. 아, 그래. 현아야,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자. 우리 둘이 지금 애를 키울 형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이 병원 가자. 같이 병원 가자는 게 무슨 뜻이야? 애기를 낳지 말자고? 그러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 상황에 애기가 웬 말이야.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다시 가지자. 넌 애기가 물건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 진짜 실망이다. 미안해. 그런데 키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야. 현아야, 우리 같이 병원 가자, 응? 나쁜 자식. 나랑 즐길 때는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줄 기세더니 임신했다고 하니까 더러운 눈으로 보네? 내가 언제... 그럼 낳자. 네 생각대로 낳자고. 내가 책임질게, 현아야. 미안해, 화풀어. 내가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거야. 너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봐줄게. 대신 나한테 잘해. 우리 애기한테도 최선을 다하라고. 남자친구가 말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희 두 사람은 결국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공장을 계속 다닐 수 없어 휴직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했으니 믿고 살기로 했죠. 3개월 정도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해서 자취방에서 먹고 자고를 반복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공장을 그만둔 지 일주일 만에 남자친구가 도망쳤습니다. 핸드폰도 없애고 저와 다니던 공장에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의 주변인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화도 나고 눈물도 났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침착해지려고 했어요. 이미 도망간 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들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저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뱃속의 아이에게 맛있는 걸 많이 먹이려고 과일 가게에 취직했어요. 앉아있다가 손님이 오면 잠시 일어나 판매하면 되는 일이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삭이 되었고 홀로 산부인과에 출산을 하러 하루 전 입원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짧은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은 정말 잘생기고 예뻤고 저랑 똑같이 왼쪽 눈 밑에 눈물점이 2개 있었어요. 저와 똑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니 눈물이 절로 나오더군요. 며칠 동안 신생아실에 머물렀는데 아주 건강하고 아픈 곳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곧 병원 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고 아들을 보고 웃으며 잠들길 반복했어요. 간호사가 계속 도와주고 있어 크게 힘들지 않았죠. 며칠 뒤 몹시 피곤했던 저는 12시간 이상을 잠만 잤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보였답니다. 바로 저의 엄마였죠. 어떻게 알고 여길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기를 낳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일어난 너. 아야, 내가 말을 좀 전하러 왔다. 네 애기 말이야. 친가에 보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애기 지석이를 데려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벌떡 일어나 간호사를 불렀고 저의 애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엄마, 나한테 충분히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살게 한 거 알지? 설마 내 아들까지 엄마가 마음대로 한 거 아니지? 지금 장난치는 거지? 정신 빠진 년. 집 나가서 한다는 게 남자랑 살림 차리고 애 새끼 낳는 거였냐? 니년이 애를 키울 주제라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어쨌든 애는 이제 없다. 네 남자친구 부모가 날 찾아와서 2억 주고 애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보냈다. 그래도 이름은 네가 지은 대로 지석이로 붙여준다고 하더라. 그리워할 이름이라도 남았으니 좋게 생각해라. 엄마! 이게 무슨 개같은 소리야. 내 아들을 2억 받고 보냈다는 게 무슨 역같은 소리냐고. 내 애기 데려간 사람들 어디 있어? 전화번호라도 내놔. 당장 내 아들을 찾고 말겠어.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깟 애 하나 낳았다고 네가 애미라도 된 줄 아냐? 애미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 애기는 곧 미국으로 갈 거란다. 네 애인 식구들 모두 이민 간다는데 거기에 데려간다고 했다고.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그 자식은 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 집 아들이 3대 독자라고 하더라. 네가 낳은 애가 4대 독자가 되는 거지. 여하튼 일은 끝났다. 그 집 식구들은 찾기 어려울 거다. 나도 어디로 간지 모르고 곧 미국으로 떠난다니까 잊어버려라. 네가 집 나가서 내 속을 썩히더니 그래도 2억이나 공짜로 받게 해주니 가출하길 잘한 것 같다. 아주 잘했다 연아야. 이 짐승보다 못한 괴물아. 얼씨구 인연이 지랄병이 났나 보네. 난 소식을 전했으니까 이만 간다. 굿바이. 당장 엄마를 붙잡고 아들을 되찾으라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충격이 심했는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만 있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제 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간호사가 빨리 퇴실하라고 일러주더군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을 빼앗아간 남자친구와 부모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면 제 아들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주민등록 번호도 모르고 가족들 신상도 몰라 난항을 겪게 되었어요. 민준이는 아직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 찾을 길이 없다고 했죠. 일단 접수는 시켜준다고 했는데 경찰들은 뭐라도 알고 있어야 찾을 수 있다며 시댁 정보를 알아오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아들을 백방으로 찾아다녀봤지만 당연히 찾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조롱하는 말투로 제 아들이 지금쯤 미국에 잘 도착해서 살고 있을 테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이런 사람이 제 친모라는 게 미칠 듯이 싫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저는 반쯤 미쳐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쓰러진 채 잠이 들어다 깨길 반복했습니다. 해가 한번 바뀔 때쯤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미국에 있다는 아들을 꼭 찾으리라 다짐하며 악착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쇠가 빠지게 일해서 아파트도 한 채 사고 먹고 살 형편이 나아져서 아들을 다시 찾으려고 했어요. 사실 아들을 빼앗기고 매달 미국에 사는 교포 사이트에 제 사연을 글로 남기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의 아들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넓고 넓은 미국에 있으니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시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분과 쪽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분만 믿고 보름 뒤 미국 한인타운에서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머나먼 땅에 가서 물어물어 한인타운에 있는 그분과 만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떠났고 나머지 식구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말도 없이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 아들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인타운에 그런 아이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허탈하고 공허해서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어요. 하도 답답해서 대사관에 가서 물었더니 가족관계도 아닌 저에게 개인 신상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한인타운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 아들을 물어봤지만 아무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들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며 삶을 버텼어요. 어떠한 소식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여기저기 인터넷 카페와 사람 찾아주는 흥신소에 시댁 식구들의 정보를 일러주었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채 5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어요. 아들을 낳은 지는 10년이 되던 해였죠. 신생아 때 본 것이 마지막이라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그런 게 공허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 저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도배와 천장 시공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느 때처럼 고객의 집에 가서 도배를 하고 천장에 전등을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남자가 저에게 반했는지 연락을 계속 걸어오더라고요. 이에 저는 만날 생각이 없어 거절했는데 연락하는 것도 모자라 도배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사랑 고백을 했답니다. 용기가 대단하고 진심인 것 같아서 저도 진실되게 말해줬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있고 그 아이를 찾고 있다고 말이죠. 이런 제가 좋다면 계속 따라다니라고 일러주었죠. 이봐요 아저씨. 아니 총각이시죠? 저는 애까지 낳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괜한 짓 말고 다른 여자 찾아보세요. 결혼한 건 아니라면서요. 제가 현아 씨 아들 찾는 걸 도와줄게요. 그래서 같이 키웁시다. 뭐라고요? 이봐요. 당신 부모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헛소리 좀 그만하고 나가세요. 그렇게 칼같이 잘라냈는데도 계속 찾아오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의 마음도 넘어가고 말았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사랑이었으니 감회가 남달랐고 또 지난 아픔을 잊는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남자가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라 제가 매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1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쪽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허락받을 사람이 없었죠. 다만 철없는 시동생과 동서가 있었는데 저에겐 큰 걱정거리가 아니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무탈하고 행복하리라 믿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6달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10달 뒤에 어여쁜 딸아이가 태어났죠. 딸의 눈 밑에도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눈물점 2개가 있어서 신기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한 인생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공허함을 지워줬어요. 엄마라는 존재를 모르고 자라고 있을 아들을 다시 만난다고 해도 서로 알아보지 못할 테니 마음에 묻어두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 번 더 지나게 되어 딸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희 가정은 화목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인생에 걸림돌이나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제 결혼 생활에 큰 걸림돌은 시동생 부부였어요. 둘 다 뚜렷한 직업이 없어서 저와 남편이 생활비를 어찌나 많이 대줬는지 모릅니다. 그 두 사람은 호의를 권리로 알았는지 허구한 날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정말 징그러운 기생충 마냥 저의 부부의 골수를 파먹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찾아와 목돈을 부탁하더군요. 그동안 빌린 돈은 물론이고 지금 빌려주는 돈의 이자까지 다쳐서 갚을 테니 2억을 요구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저희한테 2억만 빌려주세요. 내년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한테 받아간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아? 형님도 참, 그깟 푼돈 가지고 엄청나게 생색내시네. 알았어요. 내가 내년에 3억으로 갚을게요. 됐죠? 저랑 남편이 이번에 좋은 아이템이 있어 사업하려고 하니까 좀 빌려주세요. 저는 얼토당토 아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나가라고 거절했는데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하더군요. 이에 동서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작게 운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수도권에서는 가게 차리는 건 너무 비싸서 지방에 가서 일해보려고요. 두 분이 힘을 실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철들었어요. 그러니까 속냄새 치고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주세요. 그이한테 가족은 아주버님 하나뿐인데 어딜 가서 부탁하겠어요. 제 말이 맞죠? 재수씨랑 동생놈이 드디어 마음을 잡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아주버님. 저희가 마음을 잡은 건 물론이고 프랜차이즈라 따로 요리를 배우지 않아도 돼서 크게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남편은 저와 상의를 하기로 하고 동서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절대 돈을 해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여윳돈이 있으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여보, 내 동생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사랑을 거의 못 받고 자랐어. 남겨진 유산이 있어 몸고생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고생은 많이 했다고. 그런 녀석이 드디어 똑바로 살 마음을 먹은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당신 바보야? 그렇게 뜯기고도 모르겠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내가 아는 서방님이랑 동서는 절대 못 갚아. 여보,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사람 구실 못하는 것 같으면 아예 끊어버릴게. 용돈 같은 것도 절대 주지 않겠다고. 사람 둘 살린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나도 저 두 사람이 질리도록 짜증나. 진짜 마지막이야. 휴, 모르겠다. 남남이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는데 당신의 유일한 가족이니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저는 끝까지 반대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음이 벌써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 같아 알아서 하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시동생 부부는 바로 지방으로 떠나더군요. 저희 둘도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갔는데 멀쩡한 가게를 차렸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틀린 것 같아 바로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시동생 부부는 진짜로 철이 들었는지 직원 하나 없이 둘이서만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 걱정을 할 건 제 아들을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에 제 아들 민준이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해놓아서 간간히 비슷한 인상착의의 청년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질감이 들었고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신생아 때 본 것이 전부였지만 엄마가 자식을 알아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한국에서 민준이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국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지냈네요. 동서가 마음 잡고 일을 잘하는 걸 확인했으니 남편이 빌려준 돈을 언제 갚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기다려줬으니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받아내야겠다고 판단했죠. 남편은 어련히 갚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시동생 부부를 완전히 믿고 있지 않아서 제가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와 시동생이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남편에게 바로 물었더니 그이도 모르고 있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시동생의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식당도 다른 주인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식당 주인에게 들어보니 몇 달 전 가게를 비싸게 팔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돈을 잘 벌어서 이사를 간 것 같은데 너무 괘씸해서 가만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에서 둘이 먹고 살만해져서 떠난 것 같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 돈 2억이나 빌려줬으면서 꼭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답니다. 당신 바보 호구야? 우리한테 뜯어간 생활비만 몇 천이고 가게 차린다고 가져간 돈이 2억이라고. 그 돈을 그냥 잊어버리라고? 난 그렇게 못해. 당신 사업이 잘 되게 된 건 내 공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물론 당신 덕분에 크게 성공했지. 그런데 여보, 우리 그냥 잊어버리자. 그놈의 자식이 아직 철이 덜 든 모양인데 이참에 연락 끊고 살자고. 머리 아프고 감정 상하지 말자고 이러는 거야. 아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한테 우리 돈을 받아낼 거야. 꼭 찾아내서 이자까지 받을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결심한 저는 흥신소에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아들 찾는 일이 아닌 동서와 시동생을 찾는 거라고 했죠.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일주일 뒤에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사는 집을 알아냈는데 강남의 주택이라고 하더군요.
식당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강남까지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연락을 끊어버렸으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까지 다 받아내고 연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답니다. 흥신 소장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더니 파출부가 나와 집안에 아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던 파출부는 저에게 동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이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지금 우리 가지고 논 거야? 지방에 있는 가게 팔고 강남까지 왔더라? 돈 좀 벌었나 보지? 아무나 이게 누구야, 형님.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번호까지 바꿨어요. 진작 연락드린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구라치네. 우리 돈 꿀꺽하고 살려고 한 거 모를 줄 알아? 당장 우리 돈 내놔. 아, 그 2억이요? 꼴랑 그거 가지고 난리는. 알았어요, 줄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호텔에 있어요. 이리로 와서 받아가요. 바로 현금으로 줄 테니까. 뭐? 현찰? 그냥 계좌이체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네가 생활비로 받아간 것까지 이자 쳐서 3억으로 준다는 거 잊었어? 아, 그랬었나요? 일단 2억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형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통장을 못 쓰고 있어요. 이리로 오시면 바로 드릴 테니까 얼른 육구 호텔로 오세요. 동서가 뻔뻔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자 너무 어이고 없고 기가 막혀서 호텔로 가서 싸대기라도 한 대 날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돈을 받으려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이윽고 으리으리한 고급 호텔 앞에 도착해 1층 로비에 가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로비로 내려온 동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피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얼굴에 나 졸부요라고 써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하, 아주 기가 막히구만. 동서, 돈 많이 벌었나봐. 모피의 명품을 둘렀구만. 형님, 제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우린 꽤 많이 성공한 사업가라고요. 여하튼 오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그럼 같이 올라가시죠.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니까 올라가서 확실히 하자고요. 치, 그래, 가자. 긴 말이 필요하겠어? 난 돈만 받으면 그만이야. 알았어요, 알았어.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드릴게. 저와 동서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마치고 내려온 도어맨이 동서의 밍크코트를 아주 살짝 스쳤습니다. 동서는 부딪힌 것도 아닌데 지랄 발광을 하더군요. 야, 벨브이, 이 멍청한 새끼가 감히 내 모피를 건드려? 게다가 모른 척 그냥 지나가?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했네요. 도어맨이 90도로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도 동서의 발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의 더러운 옷이 내 옷에 스쳐서 못 입겠잖아. 책임져. 네가 모피값 물어내란 말이야. 네? 손님, 부딪힌 것도 아니고 스친 것뿐인데요. 저희가 세탁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벗어주시면 바로 드라이 클리닝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도어맨의 뺨따기를 날리며 얼굴에 침을 뱉더군요. 거지 같은 시다바리 주제에 어디서 말 대답을 해? 야, 네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내가 여기 VIP인데 직원이 거지 같으니까 당장 자르라고 해야겠어.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노여워 마시고 화 푸세요. 닥쳐. 남의 짐이나 들어주는 거지 새끼야. 당장 네 오야지 데리고 와. 동서가 발광하는 걸 말리려고 두 사람 사이에 팔을 넣고 떼어냈어요.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도어맨의 얼굴에 침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어맨의 왼쪽 눈 밑에 저와 똑같은 눈물점이 2개 있더군요. 그리고 얼굴이 저와 많이 닮아 있었고 친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틀림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봐요, 총각. 이름이 뭐예요? 네? 이선호라고 합니다, 손님. 선호? 아닌데. 내 아들 이름이 혹시... 할머니 이름이 이순자, 부친 이름이 이민철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랑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맞구나. 내 아들이었어. 지석아 엄마야. 네? 손님, 갑자기 제 엄마라뇨? 전 지석이가 아니라 선우라고요. 왜 널 못 찾았는지 알겠다. 이름을 바꿔서 호적에 올렸으니 지석이라는 아이를 찾지 못한 거야. 네 이름이 선우라고? 그래, 선우야. 이름이 뭐든 중요하지 않다. 난 네 아빠 이민철과 애인 사이였어. 우린 사귀던 도중 너를 임신했단다. 그런데 네 아빠가 날 버렸고
난 혼자 너를 낳았지. 하지만 얼마 뒤 내가 잠든 사이에 네 조모가 널 데려갔어. 귀한 4대 독자라고 하면서 내 엄마와 거래를 했단다. 저희 엄마는 돌아가신 거로 들었는데요. 손님, 뭔가 크게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 얼굴 좀 놔주세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 얼굴을 어루만지는데 제 말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제 뒤에 있던 동서가 혀를 차며 저를 밀쳤습니다. 형님, 돌았어요? 뭔 놈의 아들 타령이야. 비켜봐요. 난 이 거지 새끼한테 벌을 줘야겠으니까. 이 거지놈아, 너 오늘 잘 걸렸다. 안 그래도 끝발이 좋지 않았는데 네 놈한테 부정한 기운을 쏟아내고 올라가야겠어. 동서가 제 아들 얼굴에 다시 손을 대려고 하자 저는 바로 동서의 손을 꺾어버리고 싸대기를 날려줬습니다. 한 대, 두 대 때리다가 욱하는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시동생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갈취해간 돈과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아들에게 모욕과 손찌검을 하니 가만두기 싫었습니다. 동서는 뺨따기를 사정없이 맞다가 이내 바닥에 쓰러져서 양팔을 들어 올리고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에 저는 발길질로 동서를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이 괘씸하고 천박한 년아, 니년이 우리한테 사기친 것도 모자라 내 아들에게 몹쓸 짓을 해? 니년은 맞아도 정신 못 차리니까 내가 이억원만큼 해주겠어. 형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거지 같은 벨보이가 왜 형님 아들이에요? 니년한테 설명하기 귀찮지만 얘는 내 아들이 맞아. 내가 20여 년 전에 낳은 아들이라고. 저는 각성해서 정신을 잃고 동서를 묵사발로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과 다른 호텔 직원들이 몰려와서 말려서 겨우 이성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제가 아들을 낳게 된 시점과 일어났던 일들 모두를 고백했죠. 납득하기 어려우면 유전자 검사를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수선해서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동서에게 집중했습니다. 동서는 면상이 퉁퉁 부은 데다 코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형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 미친 또라이년아. 내가 돈 준다고 했잖아. 돈보다 중요한 내 아들을 찾은 데다 니년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괴롭히고 공격해서 나도 똑같이 해준 거야. 잠깐, 그런데 동서, 바닥에 떨어진 건 뭐야? 저거 칩 아니야? 도박할 때 쓰는 칩. 너 지금 나를 도박장으로 불러들인 거야? 이 정신 나간 년. 아니야, 이건 그냥 장난감이에요. 형님,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무세요. 나한테 돈 받고 싶으면 조용히 올라오라고요. 이제 알겠네. 자네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강남에 집을 샀고 이런 호텔에서 여유를 부리는지 말이야. 너 도박하는구나. 서방님이랑 쌍으로 돈 따먹기를 하고 있었지? 왜 여기로 오라고 한 줄 알겠네. 호텔 방에서 도박하는구나. 형님,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이 듣잖아요. 돈 받기 싫으세요? 동서의 표정을 보니 제가 한 말이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동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서방님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제 아들 도어맨이 동서의 핸드폰을 빼앗더군요. 이 그지 새끼가 뭐하는 짓이야? 당장 내 폰 내놔! 안 됩니다. 호텔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계셨다면 신고 대상이라고요.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계세요. 이런 니김이. 다들 비켜! 내 방에 올라가야겠어. 나 여기 VIP야. 니들 내 얼굴 몰라? 가만히 계십시오, 손님. 저희는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아들과 직원들은 동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었어요. 이윽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바로 마스터키를 받아들고 동서의 방을 급습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방님도 있었고 다른 남녀들이 칩을 가지고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구석에는 현금 다발이 있었죠. 알고 보니 동서와 서방님은 호텔을 돌며 도박장을 마련해 도박꾼들을 부른 겁니다. 더 웃긴 건 시동생 부부는 사기 도박꾼들이었어요. 손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호텔방에 있던 모든 도박꾼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현금 다발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쇠고랑을 찬 동서는 저를 노려보며 악을 쓰더군요. 이 참년아, 내가 돈 준다고 했잖아. 그냥 조용히 따라와서 2억 받아갔으면 서로 윈윈하고 끝났을 일인데 왜 신고를 해서 이사단을 내? 우리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돈다발도 모두 압수된다고. 상관없어. 2억보다 100배,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아들을 찾았으니까. 따지고 보면 동서, 네 덕분에 아들을 찾은 거네? 그러니까 2억은 받은 셈 칠게. 그럼 감옥에 가서 모포에 화투 깔고 재밌게 살아봐.
이 미친 개또라이야! 한 식구끼리 이런 거 눈 감아주는 게 어려운 일이냐? 그리고 니년이 아들이 있는 줄 내가 알았냐? 뭐가 어찌되었든 다 끝났어. 자넨 도박으로 번 돈을 모두 압수당할 거고 감옥에 가서 오래오래 썩을 거야. 동서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박치기라도 하려는지 눈가를 부라리며 공중으로 붕 떴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나서서 동서 맞박을 한 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이거 놔! 벨보이 커지놈아! 이게 다 너 때문인 거 몰라? 어차피 교도소 가는 거 2판 4판이라고! 손님, 고정하세요. 한 번만 더 모욕하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어이구, 너도 날 때리려고? 쳐봐! 경찰들 다 보고 있는 데서 칠 자신 있으면 쳐보라고! 그래서 아들 대신 동서의 면상에 싸대기를 한 대 갈겨줬어요. 경찰들은 저에게 손사래를 치며 그만하면 됐다며 동서와 시동생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시동생 부부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용해지자 아들과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친부 민철 씨와 처음 만나게 된 계기부터 해서 아들을 가지게 된 것과 이후 시부모가 제 허락 없이 친정엄마와 동거래를 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을 오랫동안 찾아왔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 분명해. 그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면 알 일이죠. 그래도 할머니랑 아버지 성함이 일치하는 걸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맞다. 너 어떻게 된 거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미국에 네 할머니가 살던 곳을 찾아갔는데 이미 떠나고 없었어. 그러자 아들은 자기의 힘든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서 여기에 취직한 거예요. 아무튼 아버지와 조부모님과 미국에서 같이 살았는데 5년 뒤에 아버지가 부잣집 딸이랑 재혼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저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버지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허구한 날 때리셨어요. 모든 식구가 차갑게 보고 늘 찬밥 신세였죠. 그렇게 꾸역꾸역 살다가 15살에 집을 나왔어요. 가출했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군요. 그때 알았죠. 저한테는 가족이라는 게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걸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알바를 하며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보시다시피 호텔에서 도어맨으로 살았고요. 아들의 말을 듣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렇게 막대할 거면 왜 제품에서 빼앗아 가지 말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하튼 아들은 시댁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중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며 확언까지 했답니다. 저희 두 모자는 대화를 나누고 함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으니까요. 열흘 뒤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제 배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원룸으로 찾아갔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러 말이죠. 아들 선우야, 엄마랑 가자. 엄마 집에 가서 가족다운 가족의 품으로 들어오렴. 이 엄마가 20년 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 수 있게 기회를 줘.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랑 사시는 분과 딸도 있다면서요. 저는 그들한테 이방인일 뿐이에요. 생판남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안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불편하고요. 내 남편과 딸이 허락해주면 올 거니? 제 마음이 불편해요, 엄마. 가끔 이렇게 만나는 거로 만족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네 마음이 편하도록 해주마. 여보, 지혜야, 들어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가족분들을 모셔온 거예요? 그래, 우리 식구들이 네 얼굴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쳤어. 다 같이 여기서 대화를 나눠보자. 그래도 네가 불편하다면 내가 물러서마. 아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으로 제 남편과 딸을 마주했습니다. 제 딸은 아들을 보자마자 오빠 나랑 똑같이 생겼네? 눈 밑에 눈물점도 똑같다고 하면서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아들은 감동했는지 자기 동생을 꼭 끌어안아 주더군요. 그리고 제 남편도 흐뭇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려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선우라고 했지. 난 개인적으로 지석이라는 이름이 좋긴 한데 이름이 뭐 중요하겠냐. 선우야, 난 네 엄마랑 결혼할 때부터 네가 내 아들이 될 거라 확신했었다. 네 엄마랑 같이 널 찾아다녔다고. 이 정도면 새아버지로 자격이 있지 않을까? 나와 네 동생을 한 식구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아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오열하더군요. 감사해요. 다들 감사합니다. 저 이런 환대를 처음 받아봐요.
제 인생은 늘 어둡고 밋밋했는데 엄마랑 아버지, 동생 지혜까지 저를 소중한 존재로 봐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저 잘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아들이자 오빠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살겠다는 거지? 엄마가 짐 쌀까? 엄마, 나도 도와줄게. 나 옷 잘 개키는 거 알지? 그러자 지혜야. 우리가 오빠 짐을 싸주고 청소도 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 저희 모녀가 배시시 웃으며 아들의 짐을 챙기는 사이에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잠시 산책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친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30분 뒤에 돌아온 아들과 남편은 어깨 동무를 한 채 씩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선우랑 나는 전생의 부부였나 봐. 낚시 좋아하고 당구 좋아하는 게 똑같다고. 우린 벌써 주말 낚시 같이 가기로 했다. 뭐? 단둘이서 낚시 여행을 가겠다고? 그럼 나랑 지혜는... 어허, 원래 남자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법이 있는 거야. 당신과 지혜는 다음에 제주도 여행 갈 때나 같이 가자고. 엄마,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제 아버지가 되다니 너무 기쁘고 좋아요. 예전에 아버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선우가 벌써 아버지 소리를 하네. 그래, 둘이 잘 어울린다. 친부자처럼 지내봐. 자, 짐은 다 쌌다. 선우야, 우리 집으로 가자. 원룸 주인한테 말해서 보증금 빼는 거 잊지 말고. 저희는 그날 네 식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딸아이가 기뻐하고 환대해주니 아들이 금세 적응했어요. 널찍한 방도 하나 줬더니 입을 벌리며 기뻐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은 저희 집에서 호텔을 출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을 함께 먹는 가족이 되었네요. 제가 20여 년 동안 상상으로만 떠올렸던 아들을 품에 안고 살게 되니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한편 동서와 시동생은 사기 도박 혐의로 재산이 몰수되었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통장 거래는 하지 않아 현금을 모두 빼앗겼답니다.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은 저를 원망하며 살고 있다며 편지를 한 통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또 다른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친엄마한테서 왔죠. 엄마 역시 도박꾼이어서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 노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편지 봉투에 교도소라는 주소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었죠. 한심한 엄마가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열어봤는데 저는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야, 영치금 좀 넣어라.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는 건 여전했고 오롯이 돈만 밝히면서 사는 것도 똑같았답니다. 당연히 답장은 하지 않았고 제발 감옥에서 나오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빌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시댁 식구들의 소문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인타운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건 시아버지와 남편이 사업하면서 사기를 한탕 크게 치고 가족 모두가 하와이로 숨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시아버지와 남편은 경찰에 잡혀 들어갔고 나머지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소식이 끊겼답니다.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아들에게 못할 짓을 한 이들이 모두 벌을 받는 걸 보니 신이라는 거룩한 분이 저 대신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들 찾은 사연과 사기꾼 동서 그리고 부모 같지 않은 모친의 이야기까지 모두 적어봤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으니 응원의 댓글을 주렁주렁 달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